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휴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현충일에 해당하는 미모리얼 데이로 뉴욕 증시 하루 쉬어갔습니다. 앞서 5월 한 달 돌아보면은 시장의 오랜 속설인 셀인 메이가 무색하게 연일 신고점을 갈아치웠던 뉴욕 증시입니다. 이렇게 5월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시장은 이제 여름철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서머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상승세에 대한 또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인지 또 주목됩니다.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둔화 추세를 보여줘야 하겠는데요. 이번 주 PC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휴장 후 돌아왔을 때도 시장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어제 장 막판에 아주 힘 있는 반등이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양시장 1% 넘게 올랐고요. 코스피는 2720선 회복이 됐습니다. 지난주 막판에 급락했던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시장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었죠.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대목으로 꼽히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가 이번 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관련주들 향방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네, 기존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의료 AI 관련 종목들까지 최근 성장성을 인정받으면서 여러 유망주들이 한 바구니에 담긴 ETF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섹터 향방과 더불어 ETF 투자 전략까지 하우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가운데 예상보다 강했던 상반기 시장 돌아보고 다른 글로벌 시장 상황들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의 가장 큰 키워드 역시나 인플레이션과 인공지능 AI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금리 인하 시점이 멀어지면 시장이 흔들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상승하는 등 시장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은 이번 실적 시즌 지나면서 지난 분기에 이어 여전히 실적이 탄탄하다는 걸 입증했고 주요 기술주들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나스닥 등 주요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첫 번째 키워드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이쯤 되면 그래서 대체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언제 어떤 결정을 해왔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금리 동결에서 인하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유럽에선 스위스, 스웨덴, 체코, 헝가리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서는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금리 인하 스타트를 끊게 될 전망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더 빠르게 내린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충격이 훨씬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요즘 인플레이션 하락 효과가 더 극적이란 의미겠죠. 참고로 그간 하락세 보이던 국제유가는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WTI 배럴당 7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3달러 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정책 금리를 내린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를 약 9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주 유럽 증시도 독일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유로존 CPI 등 주요 인플레 지표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뉴욕 증시 훈풍의 영향으로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상승세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다시 불거지면서 맥을 못 추다가 경제지표 호조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 주말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회의에서 중국 과잉 생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중국 증시가 1개월 내 최저 수준 기록하고 있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고 중국의 4월 공업이익이 전월 대비 상승 반전한 것으로 시장 자체는 올랐습니다만 무역 분쟁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눈에 띄게 잘 나가고 있는 곳 대만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2%대 오르면서 대만 증시에서도 TSMC와 폭스콘 등 대형주가 올라줬는데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대만을 방문했고 그리고 6월에 곧 열리는 대만 IT 박람회 타이베이 컴퓨텍스 2024에 대한 기대감 등이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행사에 젠슨왕 CEO도 참석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시장 분위기에서 짚어낼 수 있듯이 인공지능 AI 온기가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데요. AI 기술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면 구글에 검색을 하는 것보다 약 10배 정도의 전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AI 기술 발전에 따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소 연료 전지와 같은 에너지원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난주 ETF 시장에서 수소 차세대 연료 관련 ETF의 수익률이 돋보였습니다. 시장을 이처럼 떠받치고 있는 한 축이 AI이다 보니 실제로 주가 상승률도 기술주가 가장 좋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개월간 섹터별 흐름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틸리티 섹터가 1위, 그 뒤를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은 원자재, 테크 섹터는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는 PC 발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도 어느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봐야겠죠. 예상과 달리 강했던 5월장 뒤로 하고 본격 하반기 전략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미국의 거세지는 제재에 중국이 초대형 빅펀드로 정면 돌파에 나섭니다. 반도체 굴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요. 그 규모만 역대 최대 우리 돈 64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 지난 10년간 투자한 금액을 모두 합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1차 빅펀드 당시는 반도체 생산에 집중했다면 2차 때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약한 고리를 강화시켜 왔고요. 이를 감안하면 3차 빅펀드는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전반을 육성하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중국은 올 들어 반도체 설비 구축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창신, 양쯔 등 중국 대표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올 1분기 우리 돈 9조 원에 육박한 자금을 설비 투자에 투입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90%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처럼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 전반에 아우르는 기술 홀로서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판 TSMC로 불리는 SMIC는 올 1분기 처음으로 세계 파운드리 매출 3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2위인 삼성전자의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기술 굴기 선봉에 서 있는 화웨이는 자사 최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칩부터 낸드칩까지 대부분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데다 AI 반도체 핵심이자 중국 기술 자립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HBM 개발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우리 돈 111조 원을 투자하며 맞서고 있는데 반도체 주권을 둘러싼 경쟁이 당분간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신 것처럼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반도체 굴기에 사활을 걸고 나서면서 미국은 연일 규제 수위를 높여가며 압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대중국 수출 제재 위반 혐의로 도마에 올랐는데요. 수출 통제를 어기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소환됐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SMIC가 중국 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4년 전부터 수출 통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했는데 지난 분기 어플라이드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5%에 달하는 만큼 포기하기 쉽지 않은 노른자이 같은 존재일 겁니다. 특히나 SMIC는 폭발적인 수요에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매출 톱3에 올라서면서 어플라이드 입장에서는 더더욱 놓치기 힘든 옵션일 텐데요.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업계 위태로운 줄타기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단숨에 우리 돈 8조 원에 조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 투자 라운드로 기업 가치는 불과 1년 만에 32조 원까지 불어나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스타트업이 됐습니다. 사우디 왕자가 이끄는 킹덤 홀딩부터 실리콘밸리의 세쿼이아, 안드레센 호로위츠까지 너도나도 손을 얹었는데 당초 머스크가 목표로 했던 2배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대세 흐름 속 AI 군비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아마존 역시 엔스로픽에 40억 달러를 투자했죠. 덕분에 관련 스타트업들의 몸값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선택을 받은 유럽판 오픈 AI, 미스트라 AI도 6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기업 가치는 반년도 채 안 돼 3배로 뛰었고 엔비디아 픽으로 잘 알려진 코어위브 역시 단숨에 우리 돈 10조 원을 끌어들이는 등 대형 투자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전기차 자회사의 주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분 매각 기대감이 나오면서 장중 110% 넘게 치솟은 건데요. 헝다 신에너지 자동차 그룹의 주가는 한때 72 홍콩 달러를 돌파하면서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많았는데 모 회사 헝다가 디폴트에 빠지는 등 곤욕을 치르면서 주가는 0.38 홍콩 달러로 곤두박질 친 바 있습니다. 회사를 살려보고자 야심차게 전기차 프로젝트를 준비했지만 지난해 손실액은 2조 원에 달했고 결국 올해 초 텐진 공장은 가동을 멈춰서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측이 익명의 매수인과 지분 매각 관련 예비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부활 기대감에 다시 불씨를 지피며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최대 소형모듈 원전 SMR 설계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지낸 50조 원 규모 SMR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회사는 원자로, 증기 발생기 튜브 등 주기기를 납품할 예정인데요. 공급 물량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의 납품 소식이 더욱 화제가 되는 이유는 SMR은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꿈의 에너지로도 불리는 SMR은 대형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또 건설비는 10분의 1에 불과한데요. 앞으로 SMR 시장은 급격히 커지면서 2043년에는 약 4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SMR이 상용화되면 두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파운드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기대감에 어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에너토크와 우진은택이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한전산업이 21%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6%대, 또 우진이 12%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에 따라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고 또 필요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중국이 꽉 잡고 있는 LFP 배터리가 주로 ESS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배터리 수입액 중 중국산이 전체 약 71%를 차지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미중 관세에 따른 국내 ESS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배터리사들이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책이 캐즘에 따라 ESS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ESS용 LFP 배터리 라인을 증설하기로 했고요. 중국 난징 공장 일부를 LFP ESS 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삼성 SDI 역시 LFP ESS 생산을 늘릴 예정이며 또 LFP 배터리 양산도 전기차에 앞서 ESS부터 시작할 계획인데요. 이 같은 호재에 어제 관련주가 크게 급등했습니다. 신성 ST가 25% 넘게 뛰어올랐고 또 한전산업이 21%대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유일 에너테크가 10.58%, 또 TS 넥스젠이 9.51%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태양광주도 미중 관세 정쟁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우회하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 차단도 저가 공세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동남아 4개국에 대해 태양광 제품 반덤핑 최소에 나섰습니다. 현재 반덤핑 조사는 진행 중이며 내달 초 최종 판정이 내려질 텐데요. 최대 271.45%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생산 원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우회 수출에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 물량 가운데 80에서 85%는 동남아 4개국 혹은 인도 등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반덤핑 조사로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태양광 수입 시장에서 동남아산 대비해서 국내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니테스트가 12.16% 급등했고요. 하나솔루션은 증권사 호평에 8.6%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KC코트렐과 OCR 모두 6%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국내 가수의 중국 공연 재개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졌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과 중국이 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엔터주에 또 한 번 수급이 몰렸습니다. 지난 2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FTA 확대를 통해 문화와 관광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향후 한한령이 풀리면 엔터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반 수출액은 약 3,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지만 같은 기간 중국 수출액은 33%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한령정인 2015년에는 중국 음반 수출 비중이 전체 국가 중 30%였던 만큼 향후 음반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음반 판매 외에 콘서트 수입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엔터주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M은 소속 가수 에스파의 첫 정규 앨범 발매 소식에 5% 넘게 올랐고요. 또 YG 엔터테인먼트도 2.78% 상승했습니다. 이외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이 모두 2%대 올랐고 하이브도 1.5%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좋았던 시장이었습니다. 달리기나 마라톤 경기를 보면 경기 운영을 잘하는 선수들이 페이스 조절을 하다가 막판 스퍼트를 내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막판에 뛰어올랐는데 장중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삼성전자가 늦은 오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하루 만에 2,700선을 회복했죠. 5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1.32% 플러스권 2,722선이었고 코스닥도 1% 넘게 상승하면서 847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장 막판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게 긍정적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1,342억 원 순매도로 마감했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매도세를 많이 축소시켰고요. 기관이 3,206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됐습니다. 기관이 1,112억 원 매수 우익, 외국인도 621억 원 순매수 기록했고요. 개인 홀로 1,553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체크하시죠. 유가증권 시장은 삼성전자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투톱이 키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5%까지 갔다가 1.7%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자체를 밀어 올렸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사이에 SK하이닉스는 다소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1.46% 강세 마감했습니다. 한편 2차전지 밸류체인도 오랜만에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2.39% 시세를 냈고 포스코홀딩스도 1.8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KB금융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여기에서도 2차전지 밸류체인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 6.27% 플러스권, 에코프로도 3.51% 올랐습니다. 그리고 HLB는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불발이 시설 문제라고 해명하면서 10.85% 시세 분출했습니다. 종가 56,200원이었고요. 반도체 소부장주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리노공업이 6.3%, HPSP가 9% 넘게 올랐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휴장을 앞두고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5원 70전 떨어지면서 1,363원 8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었던 첫날이었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관련주는 쉬어가는 분위기였죠. 이미 많이 오른 밸류업 관련주의 추가 상승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금융지주와 지주회사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한다는 증권가의 평가도 여전한데요.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주와 지주사가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하다며 각 업종의 탑픽을 선별해서 제시했습니다.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연말 배당 수익률 등에 기댄 밸류에이션 갭플레이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관심 종목을 3가지로 추렸는데요. 업종 내 최고의 이익 체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를 탑픽으로 추천했고 카카오뱅크는 대출 성장률 둔화에 따른 예대율 하락 부담을 극복할 수 있다며 하반기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주사의 경우에는 비상장사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고 개별 종목의 해지 수단인데다 테마의 후발주자라 하반기에 더욱 주목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삼성물산을 하반기 정책 모멘텀과 주주 행동 주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탑픽으로 추천했고요. SK는 하반기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융주와 지주사에 대한 전망은 증권가마다 다소 엇갈리지만 모멘텀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정도로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살펴보시죠. 오늘은 아랍에미리트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합니다. 삼성과 SK, 현대 등 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원전이나 건설 같은 중공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국제식품 박람회가 열리고 YG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보이그룹 트레저가 컴백합니다. 식품과 엔터 업종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현대자동차그룹이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인 오버추어 맵스 파운데이션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죠. 오버추어 가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등 빅테크 3곳과 구글맵보다 정밀한 지도 개발에 나서게 될 텐데요. 이 소식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라닉스, 라이콤이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올랐는데 오늘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미증시가 하루 쉬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개별 모멘텀의 영향력이 강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업종과 종목에 영향을 줄 이슈들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 매물대로 휴장을 했고 네. 이제 어제 국내 증시 흐름이 뭔가 분위기 반전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양시장이 또 1%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오후 들어서 삼성전자가 진짜 급반등이 나왔죠. 네. 외국인은 엄청나게 삼성전자 집중해서 팔았고 기관이 또 사들였는데 단순히 그냥 파생 거래에 따른 그냥 프로그램 매매인지 아니면 무슨 또
어제가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생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시장에 변곡을 가져올 만한 의미 있는 그거였는지 그거 오늘 확인하는 것도 주요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오늘 그럼 바로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모셔서 좀 시장 이야기 네, 들어보도록 그러시죠. 하죠. 어서 네.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뭐 뉴욕장은 어제 쉬었으니까 또 뭐 지난주 거는 어제 살펴봤고 우리 장 바로 들어가시죠 뭐. 어제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어제 오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랐을까?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수를 보고서 네. 뭐 이 정도까지 오를 만한 이슈가 있나 찾아봤지만 제 눈에는 사실은 뭐 이 정도까지 오를 만한 이슈는 좀 없었던 삼성전자 것 관련한 같고. 뉴스도 없었나요, 재료도? 네네. 사실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오히려 안 좋은 루머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HBM 관련해서 예. 네. 그 이제 고객사 콜 테스트 지금 통과 못 하고 있다는 이제 네. 속보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되려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금요일에 다시 빠졌었는데 뭐 그 이후로 이제 너무 낙폭이 좀 과대했던 건지 일부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고 어제 그 매수 이제 주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이 물량은 또 쉽사리 빠져나갈 만한 물량이에요. 금융투자가 대거 사들였습니다. 금융투자가 샀다는 그렇기 얘기는? 때문에 어제 이제 기관이 산 대부분의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에서의 수량은 금융투자의 물량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샀다 팔았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많이 팔았어요. 한 네, 목요일 예. 금요일. 그러니까 그거를 좀 되산 느낌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수급적 요인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라서 어제 나름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해서 2,700선 다시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뭐 살짝 뭐 지금 뭐 올라올 만한 이슈는 없는 상태에서 좀 불안불안하게 올라온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 정도 움직이려면 뭐 하다못해 그 루머가 돌든지 뭐 이른바 찌라시라도 돌았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들은 건 없으시구나 우리. 이름이. 삼성전자 관련돼서요. 예. 사실 그 삼성전자의 저 HBM 이제 엔비디아의 그 퀄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 이 이슈는 2주 전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속보라고 나왔는데 예. 새로운 내용이 있었냐면 사실은 그건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주 전에 나왔던 게 그냥 반복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국내 증시가 좀 빠졌습니다 그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고 일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도가 좀 집중되면서 시장이 빠지면서 많이 밀린 거지 그 삼성전자 개별 종목의 뭐 어떤 하나의 이슈만으로 좀 많이 빠진 거냐 그렇게 저는 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나왔던 그 엔비디아의 어떤 퀄테스트 통과를 못한다는 이슈는 그냥 뭐 하나의 루머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바로 다시 시장에다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네. 우리 지금 퀄테스트 진행 중에 그러니까 있다라고. 보완 작업이 네네.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시 와전된 건지 뭐 새로운 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반복된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납품을 받고 있는 하이닉스를 이제 기준점으로 두고서 삼성전자의 제품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약간 좀 다르다라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맞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이제 하고 있는 네. 과정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결국 이거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 것 같은데 여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통과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가 연초에 이야기했던 게 빠르면 2분기부터 양산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으니 네. 네. 양산 시기가 좀 뒤로 미뤄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2분기 아니면 뭐 3분기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런 거 딜레이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살짝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냥 퀄 테스트 통과 지연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네, 맞습니다. 왜 로이터 통신에서는 그 전에 나온 소식을 갑자기 속보인 것처럼 좀 진짜 흐름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건데. 흐름을 보면은 예. 오늘이 화요일이죠. 지난주 말고 그 전주 금요일 날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네네네. 찌라시가 돌아서 엔비디아 저 퀄테스트 통과가 안 됐다 하는 그게 돌았고.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로이터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조금 이른바 찌라시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로이터라는 매체에 예. 권위도 있고 하니까. 예. 근데 재밌었잖아요. 그때 표현이 아직 통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건데. 아직 통과 예. 못했고. 어제도 살짝 돌기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네. 뭐 한미반도체 장비를 갖다가 한미반도체를 방문을 했다든가 뭐 좌우지간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좀 설왕설래가 있었던 한미반도체 장비를 갖다 이제 삼성전자도 쓰나 보다 하는 그런 얘기도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그 지금 한미반도체 장비를 삼성전자도 그렇고 예. 마이크론도 이제 쓴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싸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있지만 예. 사실 이 주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더 간다라고 하는 의견에는 이제 하이닉스만 쓰는 게 아니고 삼성, 마이크론 순차적으로 다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또 역시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장비 발주가 나올 거다. 그러면은 실적이 더 점법이 될 거다라는 그 어떤 가정하에 지금 이 한미반도체 주가가 계속적으로 고공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에 제가 TC 본드라고 하는 저 장비,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한 장비를 통하고 있는데 저 장비가 지금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뭐 고객사가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저도 탐방 다녀보면 그렇지만 직접 쓰는 이제 고객사 이 장비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최종 엔드 유저 그러니까 마지막 제품에 쓰는 고객사가 장비사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입김이 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돌다 보니까 뭐 일종의 루머처럼 약간 뭐 돌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제 보니까 또 원전 관련주 어제는 진짜 굉장히 좋았고. 원전의 날. 네, 또 원전. 2차 전지가 모처럼 또 반등을 보여줬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원전은 뭐 상당히 좋은 이제 호재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다른 것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굉장히 맞아요. 강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그나마 다행이다 느낀 거는 직접적 연관성 있는 기업의 주가가 많이 간 거. 예. 간 거. 그 전까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변 종목들이 더 곽강을 받았었는데 네네. 지금 아주 직접적인 이슈가 되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미국 쪽의 뉴스케일 파워하고 뭐 관련이 뭐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관련 이제 제품들을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 뭐 금액도 일부 나오긴 합니다. 저 전체 프로젝트는 뭐 고객사의 프로젝트의 계약 규모인 거고 그게 뭐 한 50조 정도 예, 원인데 이야기 되는 거고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한 2조 원 정도. 네네네 예, 그렇죠. 예, 그 정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저 정도이니까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온 다음에 일부 이제 뭐 협력사들에게 물량 좀 나눠주게 되면은 그렇죠. 예, 금액 약간 좀 줄어들긴 하겠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 고객사의 어떤 이슈들과 함께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좀 움직였다는 거 비교적 좀 다행인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하반기 정도 돼가지고 체코 쪽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도 좀 같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그런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겹겹이 이제 이슈화 되면서 어제 원전주들이 비교적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는 어제 고르게 오르긴 했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의 뭐 뉴스도 있었고 몇 가지 뭐 증거사 보도 나오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평 자체는 뭐냐면은 그냥 순환배 관점에서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같이 올랐다는 평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이재무 대표님이 2차 전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주셨던 걸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예. 제가 시기적으로 이제 가장 기대하는 시점은 사실은 8월부터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하반기, 거예요. 예. 8월 뭐냐면 결국 LG 에너지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 46파이 관련된 네. 그 배터리를 새롭게 내놓으면서 여기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좀 모멘텀 받으면서 좀 반등하길 기대하는 거고 요 새로운 제품들이 납품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매출도 올라오고 이런 반등을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 가장 빠르면 제가 볼 때 8월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좀 늦으면 더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예. 올 연말 내년 초는 돼야 되는 거고요.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26년도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26년도 다시 한번 2차 전지 붐이 올 거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은 25년부터 움직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빠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부 좀 어제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 어제 뭐 하루 정도 올라온 거는 역시나 제 의견상으로는 추세 반등은 아닐 거다. 그냥 순환배 관점에서 하루 정도 오른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그 LG엔솔 그 8월에 4680? 네, 네, 그거는 네. 어디다 납품하는 겁니까? 이제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아마 테슬라에 납품이 될 거예요. 될 그래서- 거다. 네네네. 아,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네, 그래서 날짜가 이미 LG 엔솔이 8월부터 양산할까로 했고 네. 이제 국내 아마 그 충북 오천 공장에서 이제 양산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양산해가지고 테슬라 쪽으로 납품하는 그런 아마 이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8월부터는 이제 뉴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 2차 전지 섹터에는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이게 가시적인 이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뭐 전고체라든지 황화리튬 같이 약간 먼 미래 배터리가 아니고 가시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원전 관련주를 비롯해서 최근에 보면은 뭐 전력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에너지와 관련된 섹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AI 반도체 칩 이걸 돌리려면 결국에는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력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뭐 구리 가격도 올랐고 아니면은 또 증시에서는 뭐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주, 또 에너지 관련주들 다 올랐잖아요. 네. 이거는 앞으로 어떤 전력이 좋은 거예요? 이쪽 섹터는? 뭐 여러분들 익히 다 아시는 이제 친환경 재생 에너지가 가장 사실은 좋은 거죠. 재생 뭐 풍력, 태양광? 그렇죠. 원래는 기본은 사실 태양광이 가장 아직까지도 크고요. 근데 이걸로 다 수요를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예. 지금 사실은 뭐 전통적인 그러니까 화학 발전이 네네. 그 화력 발전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점점 줄어들 거고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뭐 수소까지 뭐 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전력은 계속적으로 이제 필요할 거고 여기 이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공급이 지금 딸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 전력 관련돼서 올해 역시나 가장 뭐 많이 오른 쪽은 전력 설비 쪽입니다. 그렇죠. 뭐 변압기, 차단기, 그다음에 뭐 전선, 뭐 기본 이제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재료들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많이 올랐고 사실 이쪽은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큰 사실은 뭐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태양광 이런 쪽이었거든요. 태양광은 22년도까지는 그래도 좀 강했을 겁니다. 시장도 네. 좋았고. 예. 근데 공급 과잉 이슈가 일어나면서 작년에 안 좋았고 22년도 하반기에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뭐 미국 쪽에서 중국 쪽 어떤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불면서 좀 살짝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건 역시나 수소 연료 전지 같아요. 수소 연료 전지. 네, 수소는 제가 그 올해 아마 이 수소가 좀 주목받을 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수소 관련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됐었고 네.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도 현대차가 수소를 많이 사업적으로 집중했었는데 근 2년간 수소 이야기를 별로 안 했다가 올해 수소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게 이제 주가 반이 언제 나오느냐는 사실은 모르는 건데 최근에 조금씩 분위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연료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거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네네네. 예. 뭐 두산 퓨얼셀, 그다음에 뭐 S 퓨얼셀, 그다음에 뭐 범한 퓨얼셀, 소위 말하는 이제 퓨얼셀이 붙은 기업들 네네.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 거고요. 주변에 이제 그 연료 전지를 만들기 위한 부품들이 또 있거든요. 예, 연관성 있다고 하는 기업들 최근에 증거사 보고서 나오고 있는데 그 보고서 저 내용을 읽어봤지만 그 보고서는 약간은 그래도 좀 과장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쪽은 부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사실 주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까지 집중하시기보다는 지금 연료 전지 관련된 종목군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준비한 그 표 보면 네. 왼쪽에 PMFC 타입, 뭐 SFC 타입이 되어 있는데 저거는 그냥 뭐 촉매가 뭐냐, 연료를 뭘 쓰냐, 그다음에 작동 온도 뭐 이런 거에 따라 구분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목하실 거는 저 PMFC하고 FFC 다 주목하시는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건 저 SOFC라고 하는 고온형 연료전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고 하거든요. 네네. 저걸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발전 효율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발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 생산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내구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설치가 되고 나서 오래 간다는 겁니다. 한번 설치하고 쓰는데 오래 가기 때문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단점도 있어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아. 그다음에 기술적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지금 많이 쓰이지 못했던 거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단계였고 일부 이제 기업들이 개발을 좀 끝내놓은 상태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들어가는 거진 않고 네. 저 PMFC 타입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수소차 있죠. 수소차. 수소차 이런 데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 PMFC 타입은 우리가 익히 좀 쓰고 있는 거고 저쪽은 좀 기술적 난이도는 좀 낮아요. 그리고 가격도 좀 비교적 SOFC 타입에 비해서는 좀 쌉니다. 그러니까 좀 대중화 시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 두 개 다 일단은 수소 연료 전지에서 핵심이라는 거고 뭐가 더 좋냐, 뭐가 더 많이 쓰일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두 개가 다 앞으로는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개와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SOFC. 네네. 요즘 이제 부쩍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테마인데 그러면은 연료 전지라면서요. 저기 뭘 배터리처럼 저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발전을 하는 거예요?
뭐 자동차 기준 놓고 보시면 일단 네. 뭐 쓰임새로 보시면 화룡차가 발전소에서 쓰이냐, 네. 아니면 이런 건물에도 들어가거든요. 네. 건물에 쓰이느냐, 아니면 뭐 자동차에 따라 가지고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용.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유해인 같은 수소 모빌리티, 비행기나 선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수송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일반 건물이나 뭐 가정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예. 것들은 예. 가정에 우리나라 쓰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데는 가정용 연료 전지라고 부르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실제 쓰이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료 전지라는 겁니다. 그렇고 실제로 차를 기준 놓고 보시면은 그 안에 보시면은 연료 탱크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수소를 저장을 하죠. 예. 이 수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는 거죠. 예. 이에 따른 화학적 어떤 반응에 의해 가지고 열이나 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나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에 쓴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보일러도 되는 거고 아하. 난방도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연료 전지가 여러 군데 쓰일 수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네. 수소의 생산 단가입니다. 수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름 대신 수소 네. 돼요. 근데 수소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기름 쓰는 게 경제적으로 더 효율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수소를 굳이 아무리 좋다 아하. 하더라도 비싸니까 못 쓰는 거고. 예.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이 다 지금 어디에 집중하냐면 수소 생산 파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많이 각광받고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다 수소 마지막 단계 활용입니다. 활용. 예. 이 연료 전지를 가지고 차에 넣을 거냐, 어디 뭐 비행기에 넣을 거냐, 뭐 집에 넣을 거냐, 건물에 넣을 거냐 이런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들어간 것도 사실은 그 AI 데이터 센터 건물에 들어가겠죠. 예, 예.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활용처에서 지금 파생이 돼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국내 대기업들은 이 수소 생산에 많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소 생산 파트가 시장 훨씬 더 클 거고 생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 대중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닌 거고요.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동에 이제 기름을 파는 나라들 있죠. 네. 뭐 사우디라는 나라들. 예,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석유 화학 발전단지 만들고 있지만 그 옆에 한편으로 수소 이제 부생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설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름을 파는 나라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름 팔아 돈 잘 벌고 있지만 네. 기름을 안 쓰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그래서 네. 수소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래요. 수소 생산을 위해서. 예. 그러면 이게 수소 연료와 관련된 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앞서 그 저운영하고 그다음에 이게 네네네. SOFC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있어요. 한 5개 정도 됩니다. 아. 기술적으로 5개 더 있는데 네. 제가 저 2개만 집중된다고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저 2개가 제가 볼 때 좀 대중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미 좀 약간 그 내에서도 사양하고 있는 기술이거나 네. 좀 안 쓰거나 하는 기술이고요. 네, 네. 저 2가지 타입이 지금 앞으로 많이 쓰일 타입이기 저는 때문에 저 SOFC가 천연가스하고 관련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이제 그 천연가스에서 뭔가 이제 수소를 뽑아내거나 아, 해야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아, 그런 그렇게- 원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또 결국 연관이 있을 뭐냐면 수 있군요. 수소는 뽑아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뽑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쓰는 거지. 그게 이제 천연가스에서 그래서 뽑아낼 천연가스, 거냐, 예. 어디서 뽑아낼 거냐 그 차이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지금 천연가스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뽑아내는 수소를 것들을 뽑아내는- 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산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걸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체 산화물을 전해질로 해가지고 네네. 연료를 만들어내는 거는. 네. 그래서 예. 실제로 저 2가지 타입이 앞으로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저 2가지 중점적으로 어느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기술 개발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기업까지 나오는데 또 설명을 좀 주세요.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미코라고 하는 기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SOFC 타입을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했고요. 실제로 이제 미코가 반도체 쪽 장비 업체예요. 네. 그래서 미코 파워라고 하는 자회사 하나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지금 연료 전지만 만들고 있고요. 저 기업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냐면 앞서 제가 SOFC 타입은 내구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 내구성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세라믹 소재를 이제 원재료로 쓴다라고 합니다. 아, 요게 고체 좀- 세라믹. 네네네. 예. 요게 좀 오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내구성이 좋다고 했던 거고, 저 미코 자체가 원래 그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도 만들 때 세라믹 소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연관선상에서 저 사업을 했던 것 같고, 지금 미코 파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에 가장 주목해 볼 만하고요. 대형주는 역시나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은 원래 PMFC 타입, 또 PAFC 타입 일반적인 연료전지를 만들었었고요. 지금 2020년부터 해서 영국의
세레스 파워라고 하는 기업하고 발전용, 그러니까 발전소에 쓰일 수 있는 SOFC 타입의 장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4년도 현재 상태에서 개발을 완료했고 25년부터 이제 고객사에 납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두산 퓨얼셀이 가장 앞서 있고 좀 시장 규모도 가장 캐파가 크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범원 퓨얼셀 역시 3년 전부터 파트너사와 함께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시제품 정도 만드는 인증을 좀 받는 단계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저 연료전지를 개발해 낼 거기 때문에 저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퓨얼셀 우리말로 완전 저 뭡니까 연료 전지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까 저 재밌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이재호 대표께서 어제 원전이 한번 주인공이 된 날인데 뭐랄까 그렇게 표현하셨던가? 진짜 원전주들이 같다. 지금 그러면 아까 보니 SOFC 관련주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수소 관련주에도 이름을 올리는 기업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몇 개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저기는 그러면은 소위 무늬만 그거는 없나요? 무늬만 SOFC든지 무늬만 수소 관련이든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아닌데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거는 네. 메인 제품이 있고 이제 그 메인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도 연료전지를 이 모든 부품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국내 상장 기업 몇몇에게 부품을 조달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구성품 중에서도 뭐 중요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품들을 일부 국내 기업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료 전지 이제 관련돼서 주목을 시장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메인 연료 전지를 중심으로 보고 그 밸류 체인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 증거사 보고서 보시면은 메인 제품도 아니고 서브 정도 되는 부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아니어도 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어디냐면은 피팅 앤 밸브라고 해서 우리 그냥 쉽게 볼트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 같은 거 잡는 건 다 밸브라고 네네네. 하죠. 그렇죠. 이런 거는 연료전지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다 쓰입니다. 여러 군데.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도 연관이 있고 저기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관련 주다 해가지고 시장 이제 테마 형성되면서 같이 올랐고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보다는 실제 연료전지를 만들고 연료전지와 좀 연관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주 이 초기에 지금 사업을 진출해가지고 오래 준비했으니까 저는 이런 기업들이 진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내용은 뭡니까? 어제 뭐 KB금융에서 밸류업 공시. 예 무슨 뭐 밸류업 공시를 냈는데 국내 뭐 1호 공시라 이 밸류업 관련해서 뭔가 공시 내용 공시가 있었나 봐요. 공시는 있었는데 그 안에 제가 봤던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시만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 공시 보면은 내용이 예. 너무 없으면 잘 모르셨지만 공시 다트 보시면은 지금 누르면은 보니까 4분기 공시할 예정이다. 이게 공시예요? 네네네 저거를 한 겁니다. 저 내용이 답니다. 아, 그래서 뭐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4분기 중에 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라고 공시할 어제 예정임을 공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첨부 서류가 있나 봤더니 그게 없던 겁니다. 뭔 예고편을 갖다가 1년 내내 해요. 네네. 본 영화는 언제 털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저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해봤는데 이 금융권이 규제 산업이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 그렇죠. 눈치. 저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했더니 지금 딱히 등장하는 기업들이 없는데 네. 금융권은 그래도 정부의 입김이 있는 산업 섹터니까 먼저 움직인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KB가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뒤에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의류금융지주도 저렇게 비슷하게 공시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반기 언제쯤 관련된 재고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더 내용을 보고 또 살짝 의문이 든 게 뭐냐면 왜 하필 또 4분기일까? 왜 하필? 예, 은행주들이 이제 금리가 높을 때 좀 약간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금리에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익은 좋은 건 맞지만 아하. 업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장래 계획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계획이. 네. 아, 예. 그러니까 내용도 별로 없는데 저거조차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호 뭐 공시라고 했지만 제가 그냥 속으로 드는 생각이지만 아무 의미 없었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켜봐 달라는 거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밸류업 정책이 나오고 나서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에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효과는 있을 예, 것이다. 저게 아주 중장기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든 기업도 발표한 내용에 어떤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저걸로 인해 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증시가 붕업이 되는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9월 달에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ETF를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실제로 거기 펀드를 만들어서 자금을 조달시킬 거고 그 자금을 토대로 밸류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매수가 강해질 수 있으니 오히려 그게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저 정책은 이후부터 굉장히 열심히 많이 떠들고 있지만 실질 뭐 현상이나 정책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한 1년 정도 뒤에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는 될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지금 0.1% 강보합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727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되죠. 예상 체결 지수 84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7,100원이고 SK하이닉스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5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 움직임은 36만 4천 원, 26만 4,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2%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5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가 오늘 강보합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2만 2,7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6만 3,700원이죠. 셀트리온 내림세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8만 500원, KB금융 1%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원전 관련주 호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미국 쪽 SMR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체코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 7월달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 이러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어제 주가가 16% 급등을 했는데 오늘 지금 보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호가 흐름도 좋네요. 3%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2,000원. 우리기술도 4% 강세 예상됩니다. 호가 2,545원이고 한전기술, BHI도 1% 안팎으로 상승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보성파워텍까지도 2%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또 많이 올랐는데 에코프로비엠 오늘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알테오젠이 0.6%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8만 8,500원. HLB 어제 많이 올랐죠.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까지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지금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2%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만 7,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엔캠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1만 4천 원이네요.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흐름 좋았죠. HPSP 오늘 보합 예상되고 리노공업은 1%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8만 2천 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지약 0.4% 하락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100원이고 클래시스가 1.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9,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계속해서 오늘도 순환매라든지 아니면 섹터별 희비는 좀 엇갈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러네요. 예. 또 외국인들이 오늘은 조용하겠죠. 어제는 또 움직일 만한 타이밍이었지만 뭐라도 옵션이라도 걸려 있었으니까 생각보다 약하네요. 아까는 약하다라는 게 아니 코스피 아까 한 예상가가 한 10포인트 두 자릿수가 나오더니만 또 이제 보합으로 내려오네.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게요. 예. 어제 이건 어제 좀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까, 이 대표님? 우리 한국판 나사라고 해야 될까? 우주항공청. 네네. 예, 이게 지금 이제 결국 개청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나요? 사실은 저건 너무 이제 알려진 이슈라서 너무 알려진 이슈라서 하루 그 이슈로 주가 움직이는 그러지는 않을 거고. 저도 이제 저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을 보실 거면 5월 초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부터 조금씩은 담아두셔라. 미리 예정된 이슈라고 해도 최근에 이 섹터 자체가
관심도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미 뭐 주가 사실 올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만 해도 한 60% 넘게 올랐고 예. 뭐 세트랙 아이 같은 기업들도 5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런 이제 기대치가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올라온 상태인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우주항공청이 이제 왜 설립이 된 거냐, 왜 저런 걸 지금 정부가 만들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느냐 예. 이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국가 주도의 어떤 산업이었는데 이게 약간 민간 주도로 좀 하면서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고 지원을 더 해주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기업들이 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도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위성이라든지 우주항공 쪽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정책적인 뒷받침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이미 많이 오른 기업들 역시나 지금 사는 건 좀 어렵겠죠. 네. 좀 싼 기업을 좀 사는 겁니다. 우리는 늘 바닥권에 있거나 좀 싸다라고 내가 느껴지는 기업을 사는 예. 거니까 이왕이면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사야 되는 거냐. 대표적으로 인텔리안테크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 주가가 아직 덜 올랐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들어갈 수 있다. 이 기업은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 판매하는 업체인 거고 2019년도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 원액과 저궤도 유저 안테나 개발 및 공급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마존 이런 쪽과도 지상 게이트웨이 안테나까지도 공급하는 것들을 지금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제로 이제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이런 쪽 시장이 커지면서 동사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AP 위성 올해 주가가 역시나 많이 올랐지만 이 기업도 상당히 유망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했던 기업이고 인공위성 또 위성통신 단말기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업체인 거고 작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 112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뭐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가지고 저런 기업들 역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제노코 역시 위성통신 전문 업체로 위성 탑재체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아직도 발사체나 이런 본체에 뭔가 집중할 수는 없고요. 네. 쏘아 올린 다음에 우주 상공에서 뭔가 역할해 주는 것들을 예. 실어서 보내거든요. 그걸 대부분 다 탑재체라고 해요. 아. 탑재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부 국산화를 조금씩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쪽 시장은 외산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산을 조금씩 해야 되는 건데 일부 이제 국산한 기업들이 아무래도 앞서갈 수 있다는 거고 국채까지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네. 제가 언급드린 기업들이 대부분 다 국채까지도 사실은 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우주항공청과 연관 있는 것들은 국채과제 이슈 있거나 정부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전선 전력 관련주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보면 좀 전선 관련주들이 좀 쉬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호가 움직임 보니까 좀 상승이 예상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KBI 메탈이라든지 LS 에코에너지, 뭐 대원전선, 가온전선 참 이게 하루 빠지면 그 다음날 올라가고 투자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다들 똑같은 생각 하실 예. 겁니다. 좀 빠지면 샀다가 그렇죠. 예, 올랐을 때 오케이를 외치면서 매도를 예, 던지고 예. 하는 그게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여긴 그야말로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업황 자체는 뭐 계속 호황이라는 이야기 있고 업황이 뭔가 피크아웃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이게 AI 있고 뭐 반도체 데이터 네네. 센터 전력 공급난 이 이슈만 있으면 계속해서 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단에 있는 구리 가격 있잖아요. 네. 계속 최고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KBI 메탈이 좀 움직이고. 네네네. 그래서 구리 관련된 기업이라고도 올라가고 또 뭐 구리가 원자재인 뭐 전선 기업들도 올라가고 전선이 올라가니까 전력 설비 같이 올라가고 이게 네.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또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매 섹터 내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쪽은 떨어지면 샀다가 올라가면 파는 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 네,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 저점 매수 이런 관점은 전혀 아닙니다. 단기 그냥 트레이딩으로. 그날 아주 길면 일주일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에 플레이어들이 여기서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반도체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미 반도체 어제 보면 52주 신고가 경신했잖아요. 네네. 뭐 엔비디아 직접적인 수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이 어제 다 갔던 건 아닌 게 그 하나마이크로 좀 좋게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최근에 보면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하나마이크로는 이제 패키징, 이제 후공정에서 패키징 쪽에 이제 관련된 외주 용역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네. 한미 반도체는 장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장비가 들어가서 예. 뭔가 제품이 나와줘야 되는 단계고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허. 물량이 많아지면은 후공정의 수혜를 봅니다. 그러니까 후공정은 제가 지난번에 SFA 반도체도 소개해드리고 몇 개 기업 네. 소개시켜드렸지만 기술력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물량 많으면 고객사가 나한테 주는 거고요. 단가를 내가 싸게 맞춰주면 물량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오래 관계한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네. 개장하고 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상황이고 어제 국내 증시가 오후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관 쪽 현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어내는 상황이었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1% 넘게 올랐고 코스피는 단숨에 2,720선까지 올라섰죠. 오늘 장에서도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번 주에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경계성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하락입니다. 약보합 출발이네요. 2,717포인트. 코스닥도 약보합권 84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 하락입니다. 76,500원이고 SK하이닉스는 0.2% 올라갑니다. 202,0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 떨어집니다. 365,500원이고요. 현대차가 강보합권으로 266,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 754,000원이고요. 지금 기아가 0.4% 올라갑니다. 123,1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요. 셀트리온은 약보합 179,300원. 포스코홀딩스가 소폭 올라가네요. 389,000원. KB금융이 0.3% 상승합니다. 7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랐던 에코프로비엠 오늘 사흘 만에 좀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4% 하락이네요. 하루 만에 물량을 내놓고 있네요. 어제 6% 올라줬는데 오늘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내림세 205,000원. 에코프로가 0.2% 올라갑니다. 97,500원. 알테오젠이 0.68% 떨어지네요. 188,500원. HLB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좀 반등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0.5% 상승세 이어집니다. 56,500원. 엔캠이 1% 떨어집니다. 307,000원. HPSP가 0.5% 올라갑니다. 42,650원. 리노공업은 약보합이네요. 278,000원. 셀트리온제약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91,9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0.2% 소폭 하락합니다. 169,300원이고 클래시스가 오늘 반등 보여주네요. 1.9% 상승으로 49,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호가와 개장 이후 움직임은 좀 다른 점이 체크가 되고 있고 한미반도체 와 오늘도 달리네요.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한 상황이고 사실 엔비디아가 뜻밖의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3% 강세를 보여줍니다. 15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밖에 반도체 관련주들 보게 되면은 제주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스페타시스는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상승 보여주는 섹터 역시나 전선 관련주입니다. 호가 움직임부터 지금 상승이 좀 예상이 됐었는데 KBI 메탈이 5% 강세입니다. 4,005원 선이고요. 가온전선도 5% 올라갑니다. 전선 관련주는 어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I 메탈 5% 강세고 재룡전기도 1% 이상 올라갑니다. 72,900원. 대원전선도 상승 중이고요. 대한전선도 1% 올라가고 가온전선은 어제장에서도 사실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5% 강세 보여줍니다. LS 그룹 쪽에 속해 있는 종목이죠. 64,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LS 에코에너지도 0.7% 올라갑니다. 일진전기도 2% 상승 중이고요. LS도 1.7% 상승하면서 17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X 일렉트릭까지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네요. 그밖에 종목 보게 되면은 전력 설비 쪽도 흐름이 괜찮네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2% 이상 올라갑니다. 30만 1,000원이고요. 금화 PSC도 1.68% 올라가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재룡전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전선 관련주로도 속해 있는 상황이고 효성중공업이 1.6% 올라갑니다. 43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보게 되면은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라이콤이 지금 11% 급등을 보여줍니다. 2,665원. 라닉스도 9.8% 강세입니다. 4,870원이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지금 8% 강세입니다. 3,085원.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코리아이프티도 2% 상승. 그리고 모트렉스도 2.9% 올라가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6% 상승합니다. 지금 12,11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파인 디지털도 4% 상승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지금 15% 급등합니다. 48,100원 선이고요. 오가닉티 코스메틱도 9% 강세. 그런데 이건 좀 동전주죠. 아모레퍼시픽, LG생활 건강도 1% 이상 올라가고 클리오도 2% 상승 38,900원. VT 리들샷으로 유명하죠. 5% 상승 28,400원이고요. 그밖에 애경산업, 코리아나까지도 5% 상승 보여줍니다. APR, 마녀공장, 뷰티스킨 모두 3%에서 4%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에이블 CNC도 2%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가 1,05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9억 원, 414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485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각각 411억 원, 34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원 환율은 3원 하락한 1,360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야 진짜 1,360원 선에서 계속해서 매매 공방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예. 네. 얘는 뭐 그래도 뭐 1,350원 그리고 1,330원 애초에 1,400원에서부터 꺾였을 때 짚어졌던 좌표가 두 개 있으니까 볼 레벨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네. 보는 동안에 지수가 좀 더 올라가 줄라나 싶었는데 지수는 생각보다 힘은 없고 채권 시장도 요새 채권 트레이더들 뭐 이쪽에 할 것 없이 뭐 투자로 가시는 분들이야 그거 하지만 또 항상 이쪽에 또 트레이딩하는 세력들이야 많은데 또 두려워한다네요. 또 5년 전 같은 껌장이 왔다고. 네네. 먹을 게 껌장. 없는 거. 안 움직이니까 금리가. 네네네. 금리나 환율은 어떻게 보면 뭐 안 움직이는 거고 지수도 안 움직이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움직이는 섹터 이거 찾아다니라고 우리가 늘 이렇게 분주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반도체 섹터 네. 오늘 보니까 뭐 한미 반도체는 날아가고 그 후공정 업체들 얘기를 좀 해주시는 중이었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공정 업체가 이제 사실 공통적인 이제 특징인데요. 결국 이제 고객사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여기가 디램이든 낸드든 뭐든 간에 많이 생산해야 네. 양이 많아요. 우리에게도 예. 일거리가 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섹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이 좋은 게 물량이 많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라서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양이.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약간 이게 회복기에 있고 점점 양은 늘어날 거라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제가 볼 때 하나마이크론이 이번에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는데 보니까 일부 자금 어디 쓰일 거나 봤더니 시설 투자 자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1년도에 SK 하이닉스하고 베트남에 공장 짓는 것 때문에 계약을 맺고 투자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대규모 투자 갔거든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하이닉스에서 뭔가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그것들을 아마 받아갈 거고 공개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저도 주변에 들어보지만 그 다른 네. 종목 기업도 가가지고 들어봤지만 아마 하나마이크론은 하이닉스하고 일정 정도 고정된 물량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하이닉스가 아무리 물량을 안 줘도 하나마이크론만큼 물량을 준다는 거죠. 아. 예, 왜냐하면 그래야 매출 이익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고 올해 그래도 회복되는 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상태에서 이제 시설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예. 나중에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뭐 좀 이익이 좀 덜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버티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네요. 네, 만약 오히려 갖고 계신 지금은 분들이라면. 가격적으로는 뭐 사도 될 만한 아. 가격이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이 대표님 탐방 기업 여쭤보기 전에 요거 간단하게 한번 이거 뭐라고 읽나요 이거?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 이거 아스코라고, 예. 아스코라고 읽으면 되죠. ASC요. 네네네. 이게 이번 주에 잡혀 있는 행사인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기대감도 항상 이렇게 네. 부메하게
형성돼 있는 쪽이 제약 바이오인데 요 일단 요 일단락 됐다고 보십니까? 살짝 이제 뭐 반등하는 모습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요 뭐 이벤트는 좀 끝난 것 같아요. 이벤트는 끝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미 벌써 아스코 일정은 정해져 있었고 이미 반. 네네네. 아, 네. 지난번 4월에도 그랬지만 네. 빠르면 한 달 뭐 그 전부터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5월 23일 날 일부 이제 초록이라서 연구 논문들, 그러니까 중요 데이터들은 거기서 다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 이미 중요 데이터는 살짝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가 뭐냐면 딱 봤더니 뭔가 아주 획기적인 데이터는 없는 것 같은데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주가가 좀 빠지는 거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본 논문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뭔가 획기적인 내용이 갑자기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제는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게 또 만남의 장이지 않습니까? 예. 글로벌 제약사들과 예. 우리나라의 업체의 만남의 장인데 예. 그 이후에 이 파이프라인 이야기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차후에 계약이 나올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맞겠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기업이요? 제가 이제 다녀온 기업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 예, 기업명은 인지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도 2000년 설립돼서 2010년도 상장됐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다음에 IT 서비스가 메인이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체는 매출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 솔루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어딘가 고객사 구축해주는 거 이게 메인 사업이고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유지보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매출 비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지금 매출 비중이 저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탄탄한 펀더멘탈인데요. 동사가 24년도 올해 경영 계획을 잡아놓은 게 수주 목표, 수주 금액이 지금 300억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280억을 기본 계획으로 잡고 있는 상태인 거고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21.5%, 상당히 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19.9%인데 09%인데 제가 볼 때 저 정도면 거의 뭐 무차입 경영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기업이고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좀 비싼 제품들, 고부가치 제품들 판매를 하고 있고 유지보수 매출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제품이 들어간 상태에서 1년이 지나면 이제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좀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요. 정부의 정책 이슈도 지금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업황 자체, 그다음에 개별 기업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 저는 이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동사가 지금 K뱅크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K뱅크를 2016년도 취득을 했고 그 당시 취득 금액이 80억이고요. 보유 지분 수량이 160만 주입니다.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K뱅크가 하반기에 상장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아마도 저 K뱅크 상장 때문에 인지소프트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상 나오고 있는 K뱅크의 시가총액 규모를 놓고 보았을 때 동사가 보유한 수량을 계산해 봤더니 한 200억 정도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각 차익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가 제가 탐방 갔을 때 시가총액이 600억이었습니다. 네. 600억짜리 기업이 지금 매각 차익으로 200억을 벌어들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마 저게 제가 볼 때 올해 가장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주요 메인 제품 설명드리면은 AI 기반의 이미지 인식 솔루션인데 대표적인 제품명이 AI OCR, AI OSP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탐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명함을 많이 봤거든요. 네. 명함을 앱을 통해 사진을 찍습니다. 네. 예. 그러면 사명, 직함,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자동으로 다 입력해 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인식이거든요. 예. 그 동사 같은 경우에도 서류, 여권, 신분증, 뭐 카드, 명함 이런 다양한 비정형화된 문서를 인식하고 이걸 학습시킨 솔루션, 이거를 지금 공급하는 거고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 은행권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은행 계좌 개설을 할 때 비대면으로 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신분증으로 사진을 찍었다. 네. 그러면 동사 제품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동사가 국내 금융권 점유율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좋은 레퍼런스 많이 가지고 있고요. 새로운 제품 나온 게 AI OSP라는 제품인 게 OSP 제품인데 이게 기존 OCR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제품이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은행에 들어갔고 우리은행 들어간 그 레퍼런스를 토대로 다른 고객사, 기존 고객사를 더 확보하겠다. 이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AI 관련된 이미지 인식 솔루션 제품들을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제품 Q 서비스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전자문서 서비스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이제 구축형 방식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고객사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내준 그런 서비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2022년도 방문 판매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점이 아닌 외부에서도 영업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드 발급. 네. 카드 발급을 지금 잘 보시면은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마트 지나다 보면은 계산하고 나오면서 카드 하나 발급해서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업점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외부에서도 설명이 가능하고 예. 계약까지 체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증권사 계좌 개설할 때 역시나 외부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실적은 매출액 280억에 영업이익은 42억, 당기순이익 100억 예상되는데 동사 지금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많아요. 당기순이익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영업이익 이자 수익, 그다음에 배당금 수익, 공정가치 금계산 평가이익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들어오다 보니까 영업이익 아랫단에서 손익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형 마트에 쇼핑 가셨다가 또 카드 만드셨구나. 낚이셔가지고. 저는 안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좀 보내드려야겠네요. 아쉽네요. 대표님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외국인들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우리 증시 이 시각 현재 좀 방향성을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양시장 혼조세인데요. 코스피가 0.13% 약세로 2,71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7% 추가 상승합니다. 850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아쉽게도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장에서도 878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 역시도 684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1,558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이 449억 원, 기관이 116억 원 팔자 포지션, 개인 홀로 595억 원 사자세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제품 업종 상승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그리고 화장품 업종 플러스권입니다. 반면에 엔터와 게임 업종 하락하고 있고 또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전기 제품 업종도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은 전선주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다만 상승폭을 많이 축소해가는 상황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로 최근에 전선주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데 KBI 메탈 같은 경우에 2.7% 플러스권으로 3,890원, 가온전선이 4%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와 대원전선은 지금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LS 에코에너지가 1.59% 마이너스권으로 43,300원, 대원전선은 1.26% 하락하면서 4,2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페인트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삼화페인트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페인트주가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삼화페인트가 5.27% 강세 기록하면서 9,1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덩달아서 노르페인트가 2.18% 플러스권으로 9,840원, KCC가 1.3% 올라갑니다. 거래가 30만 5천 원. 강남제비스코가 0.5%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던 자율주행차 장 초반부터 강세 기록 중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인 오버추어 맵스 파운데이션에 가입한 영향인데요. 오버추어가 구축한 지리 정보를 활용하면 현대차 차량에 장착된 순정 내비게이션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도의 정확성이 올라가면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소식에 라이콤이 12.5%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90원 선 지나가고요. 라닉스 역시도 10.37% 올라갑니다. 4,885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6.48% 강세 기록 중입니다. 3,0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4.64% 플러스권으로 11,950원, LG전자도 8%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10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화장품주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광교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따른 중국 소비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화장품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화장품 중에서는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가 20% 가까운 급등세 보여줍니다.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49,75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오가닉트 코스메틱 역시 13% 가까운 급등세 연출 중입니다. 덩달아서 한국 화장품이 7.27% 강세로 1,620원, J2K 바이오가 5.23% 올라가면서 25,150원에 거래되고 있고 코리아나까지도 5.36% 플러스권입니다. 3,83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오른 터라 오늘 시장은 좀 방향성을 잡아가는 분위기인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에셋 김정우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 2차 전지 밸류체인 단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장에서는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된 업황 이슈 있었을까요? 예, 최근 지금 시장은 이슈가 이제 수급을 흡수하는 그런 시장으로 그동안 2차 전지 관련 섹터에서는 이슈다운 이슈가 없었고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만 나온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는 그 가능성이 좀 많이 달라질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코스피 200 신규 종목에 LNF와 코스모 신소재가 새롭게 편입이 되었고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 LS 머티리얼즈가 편입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아의 EV3가 공개되면서 7월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되면서 이제 EV3에 대한 판매 호조가 될 경우에 2차 전지 관련 세트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 전기차 관세를 100% 그리고 배터리 부품과 리튬 이온 배터리의 관세를 25% 인상함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 중에서 탑픽도 함께 꼽아주시죠. 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죠. 코스모 신소재, LNF, 에코프로, 그다음에 세비캠, 제이오 첨보, 포스코 피처스, 그다음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이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조정을 좀 많이 보인 상태고요.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4나노미터와 6나노미터 직경의 CNT 파우더 글로벌 독점 기업으로 러시아 옥시알이 독점하고 있는 2.5나노 이하 CNT 파우더도 2024년도 내에 양산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6나노미터 이하의 급 CNT 파우더는 최근에 OEM사들로부터 채택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특히 LFP 배터리 양극 도전제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적용에 되는 3원계 배터리 응급 도전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산 제2공장 준공으로 총 2,000톤 규모의 캐파를 확보하게 되는데 2025년까지 총 3,000톤의 캐파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됨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이 가장 높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EU의 제재로 인해서 향후 제2의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2024년 국내와 유럽 고객사의 수요 부진으로 CNT 사업 부분이 성장이 좀 둔화가 예상이 되었지만 하반기에는 중국 고객사 수요가 확대가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2024년 1분기 매출액을 보시면 20.9%가 증가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를 내긴 했지만 전년 대비 좀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 플러스권인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예, 최근 우리 증시는 보시면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한화령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낙폭과대 그리고 눌림목 형성에 지지가 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이제 AI 전력 관련 신재생 에너지나 그리고 소외됐던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눌림목이나 낙폭과대된 종목들 앞으로 이제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예, 네. 여러분들이 눌림목이나 낙폭과대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시장이 미국 통화정책 방향에 초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경기, 물가지표 발표가 주 후반에 쏠린 만큼 지금 환율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죠. 오늘 하이투자증권 박상윤 연구원 연결해서 외환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게 되면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60원 선에서 지금 매매 공방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4월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 이후에는 좀 환율 방향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PC 발표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달러의 어떤 약세, 이러한 흐름이 조금은 좀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원달러 환율의 조금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6월 달에 지금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사실은 대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좀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세계 주요국이 또 인플레이션 경계 시험을 또 풀지 못하는 와중에 유럽 쪽에서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유로화 가격 변동 이것이 달러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6월 6일 날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로화 가치 자체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 그것이 결국 이제 달러 강세 재료로 이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염려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22가 금리를 인하한다 해서 유로화 가치 자체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통화정책 어떤 차별화라는 부분도 이제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 간의 그 경기 차별화 현상 자체는 오히려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유로화 가치 자체는 하락폭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유로화 가격 변동 자체가 달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오히려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6월달 올해 이제 발표되는 5월 소비자 물가라든지 6월 FOMC의 결과 자체가 오히려 조금 달러 가치 흐름에 있어서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이 3주 만에 달러당 157엔을 다시 돌파하면서 약세 흐름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일본은행 개입 경계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 약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다들 이제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3분기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자체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3분기가 엔화 가치에 조금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엔화 가치, 엔저 현상 자체가 일본 경제에 어떤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사실상 보면 제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 은행도 추가적으로 뭐 엔저, 슈퍼 엔저를 뭐 유도하려는 정책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펴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3분기 뭐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연말경 그 엔달러 환율 자체는 뭐 140엔 중후반 뭐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엔화의 흐름 자체가 큰 변곡점을 3분기부터 맞이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가 지난주 바짝 좀 이렇게 환율이 위로 튀는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다가 최근 며칠은 또 이제 정체 국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어쨌거나 중국에서는 살짝 위안화 약세를 용인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위안화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위안화 약세를 상당 기간 용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특히 이제 내수 경기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기대했던 어떤 효과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보면은 수출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자체가 사실은 아직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안화의 어떤 약세 흐름 자체를 뭐 점진적이지만 계속해서 용인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대선과 앞두고 지금 뭐 미중 간의 어떤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더 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뭐 위안화 가치 자체가 강세로 가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트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정성인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부장님 이제 5월 마지막 주간에 접어들었고, 그 동안에 뭐 이것저것 다 오른다고 에브리띵 랠리라 그러더니 이제는 전 세계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우리 빼고 그래서 에브리웨어 랠리 뭐 어디나 다 오른다 이런 랠리까지 있는데 한번 글로벌 증시 성적표 짚어주십시오. 네,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네. 5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14개국의 증시들이 연일 연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에브리웨어 랠리라는 네.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률과 또 기분 자체가 극명하게 좀 갈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미국하고 중국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우지수가 4만 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일부 조정을 받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또한 5월 한 달간만 하더라도 각각 5.9%, 8.7%가 오르면서 연초 이후에 지금 다시 두 자릿수 수익률로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올해 계속 좋지 않았거든요. 지금 중국이. 네, 중국 네. 계속 좋지 않았는데 5월 한 달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H 지수가 무려 16%가 올랐어요. 1개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좀 눈에 띄는 지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B 금리 인하 이슈가 겹치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연일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로 좀 눈을 돌려보면요. 네. 일단 또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니케이 지수가 5월 한 달에만 3% 이상 상승하면서 일본 또한 약 16% 연간으로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도 5월 한 달간 또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약진이 눈에 띄고는 있는데 사실 그동안 또 그 이전에 보면 하락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뭐 어떻게 좀 ETF 수익률은 좀 회복이 됐나요? 네. 일단 H지수가 7,000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H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국영 기업들을 이제 홍콩에 상장시켜 놓은 지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중국의 대표 지수가 이제 홍콩에서 거래되는 그래서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사실 이제 ETF도 ETF지만 ELS의 기초 자산이 네. 홍콩 H지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최근 5년 내 고점이 2021년에 12,000포인트였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 초에 5,000포인트까지 정확하게 5,001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서 사실 ES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또 성과를 또 기록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7,000포인트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ELS가 지금 또 다음 달에도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커트라인이 7,000포인트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000포인트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고요. ETF 시장에서도 지금 차이나 H지수, 홍콩 H지수에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여러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연초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 20% 이상 상승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중국 정시에 대한 신뢰감은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중학개미의 탈출 러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부장님 항생 H가 오늘 아직 장이 안 열렸습니다만 어제 마감 지수가 6688, 네. 6,688포인트인데 지금 이게 그러면 7,000이 안 되면 아직도 ELS 쪽에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네, 6월에 지금 돌아오는 자금들이 있는데요. 네, 네. 6월 만기 자금들은 보통 7,000포인트 초반에 이제 7,000포인트 낙인 초반에 구간이라고 낙인 얘기를 구간이에요? 하는데, 예, 그 자금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7,000포인트 회복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증권사들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은 일단 7,000포인트 이상은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좀 뛰어넘으려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좀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 시장 내에 뭐랄까요, 개인들 돈 털어먹는 재미로 사는 세력들 그 속성을 갖다가 감안하자면 7,000 갈 수 있는 시장 힘인데도 불구하고 그 만기 때까지는 7,000 안 찍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근데 일단은 7,000포인트를 찍고 지금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정책,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정책을 예. 발표를 네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주 환원율을 30%까지 높이겠다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적인 뒷받침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의 유동성 완화책이 가미가 되면서 본토에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H지수가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인도가 그렇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던데 지금 여기서 신흥국 중에서도 요 인도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모디 총리가 지금 3번째 총리 됐나요? 네. 네.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는 네. 사실 뜨겁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최근 2년간 가장 뜨거운 증시 중에 예. 한 군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모디 총리가 3연임을 확정 지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이제 올해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 총선이 5월 초부터 시작이 되었고 인도는 이제 인구도 많고 땅도 크다 보니까 약 6주간 총선을 진행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6월 초까지 지금 총선이 진행이 되는데 네. 일단 연임은 확정이 됐습니다. 네. 확정이 됐고 다만 이제 여당이 의석수를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가 지금 관건이다라고 되어지는데 사실 이제 모디 총리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발표했을 때 한 인도 같은 경우에 한 540여 석이 되거든요. 예. 그중에서 우리는 한 400여 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또 굉장히 정책 연속의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최근에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는 좀 못 미칠 것 같다라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일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디 총리가 3년임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인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지금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게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보면 1기, 2기를 거치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고 무엇보다 올해 지금 미국의 대선이 연말에 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사실 중국과의 마찰로 인해 생산 기지가 인도로에 이전되는 부분은 명확한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생산 기지를 중국에 있던 거를 빼서 인도로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이기 이제 뭐 때문에 베트남도 아니고 인도인가 봐요. 네, 인도가 이제 작년에 지금 인구 측면에서 중국을 넘어선 이제 글로벌 넘버원 네, 네. 인구 대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주목받는 국가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저희 코세프 ETF에서 이제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ETF를 벌써 출시한 지 약 10년이 됐습니다. 네, 네. 예, 인도 원조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저게 같은데. 키운 겁니까? 네, 코세프가? 그렇습니다. 아. 네, 코세프가 키운 브랜드이고요. 예, 예. 벌써 상장한 지 10년이 됐고요. 일단 뭐 최근에도 꾸준히 기관 투자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인도 니프티 50 ETF들이 좀 상장이 됐는데 올해는
뭐 소비재 관련된 ETF들 그리고 타타그룹에 투자하는 ETF들까지 시장에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제가 히어로즈는 알겠는데 키움 히어로즈 근데 네. 코세프는 뭐는 코세프고 뭐는 히어로즈입니까? 저희가 두 개의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예, 있는데요. 예. 코세프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ETF, 패시브. 네, 그리고 이제 액티브는 히어로즈 ETF. 아, 그렇게? 두 가지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반기에 뭐 한 번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맞나요? 네, 일단 뭐 4월 물가지표 나오면서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5월 예. 물가지표들이 시장에 예상하는 방향 정도 나오면서 다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 지금 1회에서 2회 정도까지의 인하를 바라보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앞서 외환시장 진단에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미국은 사실 이제 아직 시점이 안 잡혔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 ECB가 이제 6월에 금리를 인하할 네네.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금 중론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장기 채권형 예. 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국내 대표적인 장기 채권이 국고채 10년 또는 뭐 미국 채 30년 관련된 상품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을 좀 받는 모습인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뭐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약바이오가 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라고 판단됩니까? 그게? 네. 일단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는 네. 경기 방어주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뭐 사람들이 아픈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약을 안 먹거나 병원 치료를 안 받는 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경기 예. 방어주인데 최근에는 이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아. 신약 개발에 힘을 쏟을 수가 없는 상황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제약바이오의 신약 개발 쪽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뭐 또 여기 이쪽 관련 상품이 하나 있네요.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ETF. 네. 저희가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공교롭게도? ETF, 네, 공교롭게도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기가 막힌 우연. 네. 그래서 작가님께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상품 2종을 상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 ETF. 네, 종목명이 좀 긴데요. 그만큼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저희 미국의 빅파마 업체들, 빅파마. 네,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에 네.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블록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이제 영화 쪽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에 성공하면 이게 블록버스터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연매출 기준으로 약 10억 달러 우리 예. 돈으로 1조 4천억 정도의 연매출을 기록하면 이 의약품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되는데 최근에는 블록버스터를 뛰어넘어서 메가 블록버스터 의약품까지 나오고 있어요. 공을 예. 하나 더 붙인 건데 100억 달러이기 때문에 14조 원. 이게 이제 누적 매출이 아니고요. 연매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매출을 기록한 의약품들인데 이 의약품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거쳐서 많이 들어본 기업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파이자나 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이 좀 관심을 많이 네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같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의 상단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품은 저희가 국내 주식형 상품이에요. 국내. 네, 국내 네. 주식형인데 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제약업종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제약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AI 쪽을 좀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코세프 의료 AI ETF인데요. 네. 이제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업종 중에서 AI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을 저희가 추려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의료 AI란 말이 조금은 낯선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용어 자체가 네.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산업 자체도 지금 태동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찌됐든 AI라는 키워드 자체는 지금 현재도 주식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 AI가 특정 산업과 만났을 때 뭐 혁신적인 매출이나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 산업에는 반드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ETF 중에서 이제 저희가 코세프 의료 AI ETF를 오늘 동시에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2개의 ETF 상장이 됐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구성 종목을 지금 화면에 보니까 뭐 앞서 지금 이제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ETF는 이제 미국 제약 바이오 쪽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맞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 성향별로 좀 추천하시는 상품 다를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본인의 투자 성향을 이제 파악하시는 게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개의 상품은 사실 성향이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빅파마에 투자하실 수 있는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형 제약회사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회사들은 이미 기술적으로나 매출적인 측면에서 이미 안정권에 접어든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나 어떤 이 수익의 변동성 자체가 좀 작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약 바이오 업종에 투자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빅파마에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의료 AI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 신산업이군요. 예. 네. 이제 태동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은 분명히 담보가 되지만 변동성 자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지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루닛이나 뷰노 같은 업체들도 네. 대부분 대부분 연내에 지금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승인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세프 의료 AI ETF에 투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좀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려다 보면 이게 개별 종목 따라서는 이게 뭐 아니면 돌아서 그거 한데 ETF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겠네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HLB 사태가 예. 터지면서 예.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한데 네. 그만큼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특정 기업들의 인가 여부에 따라서 그러네요. 주가가 그렇죠.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ETF를 통해 투자하시게 되면 사실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특정 영역, 특정 테마, 특정 섹터에 대한 상품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뭐 코세프 의료 AI ETF도 그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ETF 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ETF 좀 여쭤볼게요. 엔비디아 뭐 실적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섹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 독주고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일부 종목만 좀 가는 현상이거든요. 어떨까요? 반도체 관련 ETF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엔비디아가 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반도체 ETF들이 다시 한번 좋은 성과를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할 만큼의 높은 실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일단 성과가 네.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확보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는 어쨌든 수익률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지금 수익률을 보시면은 해외 ETF 수익률 상위를 보시면은 대부분 지금 반도체 ETF가 차지할 만큼 반도체 쪽에 수익률이 계속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조금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엔비디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네. 엔비디아와 함께 이 AI 반도체 생태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AMD나 이 두 회사의 투자 그 수주를 받고 있는 TSMC 같은 기업들도 네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높은 비중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품들을 투자하시는 걸 저희가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라는 상품은 일단은 엔비디아
AMD, TSMC 이 세 개 종목의 약 60%의 높은 집중 투자 비중을 갖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설계와 생산의 가교를 이어주는 시놉서스, 케이던스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의 최근 지금 실적이 덩달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좀 투자하시면서 AI 반도체의 핵심 종목들의 높은 비중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상품들을 좀 투자를 해보시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무슨 뭐 AI세요? 뭐 말씀하시는데 거침이 없고 버벅거림도 없고 조곤조곤 말씀 잘해주세요. 렉도 안 걸리시고. 네, 그런 거 이제 열심히 하라고 회사에서 월급도 주고 네, 이런 방송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대신 저희하고 아이 컨택은 잘 안 하세요. 아, 네, 제가 그래서 AI 같으세요. 네, 지난번에 방송을 나왔는데 피드백이 좀 주변에서 왔는데 예. 자꾸 고개를 왜 이렇게 자꾸 돌리냐. 좀 카메라를 좀 카메라를 좀 쳐다봐라. 봐라.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분들의 그런 피드백이 좀 있어서 오늘은 가급적 제가 카메라를 좀 뚫어져라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좀 사람 같아요. 네. 아까는 완전 AI 같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ETF 전략을 들어야 되는데 뭐 마지막으로 그나저나 요렇게 여쭤보는 게 낫겠다. 우리 저 부장님 계신 데가 키움 자산운용이 그래도 나름 여의도에서 채권 명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아요. 이거 채권이 이거 ETF 이거 여전히 이거 돈 됩니까 이거? 네, 일단 저희 키움투자자산운용은 네. 이제 자산의 절반 정도가 채권형 예. 상품으로 구성될 만큼 채권의 명가 하우스이고요. 비단 저희 ETF만 하더라도 채권형이 전체 스톡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네,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당연히 채권형 ETF에는 더욱더 높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희는 그런 그래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채권형 ETF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장기 채권의 대표는 국고채 1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가 이제 국내 국고채형 ETF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탁과 가장 높은 거래량을 좀 유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상품이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상품인데요. 이런 국고채 10년 ETF 또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이스 미국채 30년 ETF 같은 것들은 또 수익률의 변동성은 크지만 어찌됐든 금리 인하에 대한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금 뭐 보합권인데 아니 LG전자 주가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AI 관련주. AI 관련주? 네. 뭐 동일 고무벨트는 뭐 또 갑자기 캐터필라에 뭐 납품하나 봐요. 20 몇 그래요? %씩 뛰고 이러나요? 네. 재료가 많습니다. 종목 따라. 그러게요.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